대선을 향한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일정 속에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표심 잡기에 돌입,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주는 본선 구도의 분수령인 이른바 슈퍼위크로 조만간 정당별 본선 후보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것은 중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나아가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는 비문연대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의 파장과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슈토크에서는 대선 전국을 전망하고 정치권의 현안을 집중 진단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승국입니다. 5월 9일 대선을 향해 가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각 당의 경선이 종반부에 이르면서 이번 주 중에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대선 판세를 좌우할 변수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 현안에 관해서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두 분 의원을 모셨습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회 미방위원장이십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두 분이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중진 의원이신데 동시에 이번 대선에 각 당에서 대선과 관련돼서도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양승조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대선 준비위 단장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신상진 의원님은 자유한국당의 대선 기획단 부단장 맡고 계십니다. 예. 예. 양승조 의원님. 네네. 뭐 지금 한창 경선 중이라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선관위 부위원장 그리고 대선 준비 단장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두 가지를 다 했는데요. 네. 선관위 부위원장은 우리가 27일 날 광주 경선이 끝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대전 경선, 부산 경선, 서울 경선, 또 이제 결선 투표가 결선 투표 때까지 홍재영 선관위원장 모시고 네. 우리가 경선 관리 잘하는 책임이 저한테 있고요. 네. 우리 그 대선 준비단장으로서 이제 대선 기획단을 지나서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우리 대선 준비단인데요. 예. 그냥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 먼저 준비단 중에서 공약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네. 유세라든가 전반적으로 5월 9일 대선에 향한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확정되면 네. 후보자와 후보 캠프, 우리 중앙당의 우리 선대 준비 이게 결합해서 어떤 용광로 통합 선대위가 구성되는 준비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상진 의원님 맡고 계시는 대선 기획단은 어떤 일을 하죠? 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이번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면서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 저희는 다른 당은 경선 준비도 많이 하고 네.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 네. 그리고 예년 같으면은 대선 기획단은 후보가 최종 이제 12월에 대선이면 한 8월경에 후보가 선출이 되면 네.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대선 기획단인데 이번에는 후보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대선 기획단을 미리 만들어서 좀 늦차를 탄 입장에서 정책 개발이라든가 네. 공약 개발 또 홍보에 필요한 또 수많은 또 당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준비하고 예. 만약 대선 후보가 최종 저희가 3월 31일 결정이 되면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네. 예, 기획단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사라지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고 또 탄핵될 거라고 다들 믿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먼저 이제 그 대선 열차를 출발시킬 수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이 탄핵에 반대했고 또 이 탄핵을 전제로 해서 뭘 하기에는 이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이제 탄핵 이후에 이 조기 대선 속에서 급하게 이제 이것저것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사정을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각 당이 이제 경선 막바지이고요. 이제 한 당 그 후보가 당 후보로서 확정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는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확정이 됐고, 엊그저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어느 쪽입니까? 한국당 쪽이 먼저 확정이 됩니까? 네, 저희가 3월 31일 네. 이제 전당대회를 열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후보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언제죠?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네. 27일 광주 경선, 네. 29일 날 대전 경선, 31일 날 부산 경선, 그다음에 4월 3일 날 서울 수도권과 강원 경선인데요. 네. 그 하면서 한 214만 명의 LS 선거인단 신청이 어떤 투표라든지 네, 네. 현장 대의원 선거를 마치면 하여튼 만약에 4월 3일 날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자가 있으면 4월 3일 후보자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만약 1위 후보자가 과반수를 투표하지 못하면 4월 8일 날 네. 결선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확정되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일 경우에는 1, 2위 후보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5일 후에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5일 동안에 1, 2위 후보를 이제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토론을 시켜서 합니까? 네, TV 토론 한번 예정돼 있고요. 예. 뭐 지금까지 TV 토론이 한 10번 정도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한 번 정도가 예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당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현재로서는 4월 4일 날 후보 확정 되도록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면 뭐 대체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이제 확정이 될 거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이제 경선 막바지이긴 하고 또 아무래도 뭐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이런 국민 참여 경선 형식으로 각 당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건 사고가 없을 수가 없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상황, 지금까지의 경선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여튼 먼저 그 호남에서 경선 때 23만 명이 참여했거든요. 네. 그 대단한 그 참여율이죠. 특히 LS 같은 경우도 참여율이 한 68% 정도 되고 아하. 호남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만 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국민이 정권에 열망이 여실히 반영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 22일 날 현장 투표할 때 경선 지역구 일부 결과가 유포된 사태가 있었는데 그 점은 옥의 티다. 아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남은 경선 일정은 조금 더 차질 없이 조금 더 소란이 없이 준비할 예정이고요. 예. 아직 경선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에 실제로 보면 한 20%도 진행이 안 된 거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현장 투표 결과가 일부 좀 네. 언론에 보도된 부분과 관련해서 양승조 의원님 그 사과도 하셨던 것 같고. 예, 사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땅히 사과해야죠. 예,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명하셨던 그렇습니다. 걸 전혀 제가 근거 없는 자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게 오게티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진 의원님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의 경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저희 경선은 여러 가지로 당내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 26일 날 현장 투표 책임 당원들이 네. 한 결과를 보면 18점 네. 뭐 한 2% 정도 굉장히 낮은 투표율. 아하. 그리고 2012년도 대선 경선 때 비교하면 그때는 41%.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당원이나 우리 지지층들이 상당히 아직 마음에 그런 갈피를 좀 못 잡고 어떤 대선에 많은 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네.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면접 여론조사를 한 6천 명을 상대로 해서 네. 그 부분을 50% 이미 현장 투표했던 부분을 50% 해서 31일 최종 전당대회에서 그걸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다행히 저희는 뭐 사고나 어떤 뭐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은 없이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워낙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더불어민주당만 보더라도 10차례의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자유한국당 경우에도 후보 간 TV 토론이 꽤 여러 번 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미디어 특히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후보 간 그 변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당 TV 토론이 시청률이 더 높냐 이런 것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지요? 예, TV 토론이 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컷오프가 처음에 9명에서 예. 6명으로 줄고 또 네. 4명으로 줄고 네. 그래서 지금 4명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 컷오프 과정에서 굉장히 좀 방송을 이렇게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9명이 뭐 토론을 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었고 저희는 뭐 토론에서 정책을 위주로 한 뭐 며칠 전에 그런 모 방송사에서 이제 정책 위주의 질의응답과 후보 간에 시간을 충분히 내서 하는 토론도 가졌고 또 서로의 뭐 후보의 어떤 뭐 철학과 또 네. 국정 운영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뭐 토론들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 짧은 시간에 몰아치기로 하니까 네. 아마 국민들께 충분히 많은 전달이 과연 됐을까 하는 이런 또 의구심을 갖는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본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네. 이제 국민에게 검증받는 그런 치열한 TV 토론이 좀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해서 예. 뭐 현재로서는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양성종 예, 의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경선 때요. 한 8차례 정도 토론했거든요. 네. 이번에 오히려 시간은 짧지만 10차례, 11차례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요. 네. 근데 결선 투표까지 한다면 한 차례 더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TV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검증이 지금 됐다. 물론 이제 경선이 TV 토론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네.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주제 자체가 일정한 한정돼 있으니까 반복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충분히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자 간의 검증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드렸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TV 토론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뭐 TV 토론을 또 여러 차례 우리 양승조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TV 토론이 여러 차례 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번 하니까 우선 그 중복성의 문제 그리고 또 경선이 또 치열하게 되는 또 어느 당에서는 또 이 뭐 후보 검증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좀 네거티브적인 게 많아져가지고 네. 이 시청자 국민들이 보기에 좀 상당히 그 좀 피로감이 누적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글쎄 TV 토론이라면 좀 어떤 특정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니까 좀 특정 주제 후보 검증 도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뭐 토론 한번 잡는다거나 네.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적인 후보들의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써준 원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신의 그 평소에 공부한 거 또 철학 네.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그 미국의 그 요번에 민주당과 그 공화당 힐러리와 트럼프의 토론들 보면 또 아주 그 치열한 네. 그 장시간에 걸친 그런 끝장 토론 같은 식의 이제 그걸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후보의 어떤 그 차별성을 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토론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동의하고요. 네. 사실 여러 차례보다는 어떤 토론의 질,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만 주도권 토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후보자 간의 어떤 자질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된 거, 어떤 신상과 관련된 게 좀 여러 차례 그 토론이 주제로 됐는데 그 점은 좀 아쉽고요. 아하. 말씀 토론 방식은 아마 2017년도 토론은 이 상태로 진행될지 모르더라도 네. 다음 대선경 때는 토론 방식이 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워낙 짧은 시간에 그것도 굉장히 엄격한 이게 뭐 시간을 공정하게 줘야 된다는 이 사실은 이제 부담이 큽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룰을 지키다 보니까 좀 하다만 듯한 느낌 또는 뭐 심지어는 뭐 일부에서는 이거 뭐 짜고 치는 뭐 고스톱처럼 보인다 토론이 이런 이제 비판도 초기에는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조금 부실한 채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토론은 많고 그냥 연일 우리가 뉴스로 후보들의 동향이나 이야기를 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들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네. 다만 우리가 탄핵 의결이 국회 12월 9일 날이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네. 이제 탄핵 이제 헌재 결정은 3월 10일인데 탄핵 의결 시점부터는 각 당의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고 봐야 올 겁니다. 네. 어떤 그 촛불 시위를 바라보는 측면 또 뭐 태극기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 네. 어떤 그런 면에서 뭐 탄핵과 탄핵 반대 찬성 의견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력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미 12월부터 시작됐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년 그 헌재 결정이 나서 60일 정도 되는 이 불가피성 이기 때문에 후보 검증이 다른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우려는 갖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경선 상황과 TV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조금 이 대선 국면 속에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이제 두 분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요. 아직 경선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선 양상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세를 갖고 있다. 뭐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관심은 이 대세로 과반 득표에서 1차에서 끝낼까? 아니면 대세는 대세지만 과반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2차 결선으로 갔을 때 뭔가 좀 변수가 있을까? 이런 정도의 이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럽습니까?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광주 경선에 문재인 후보가 한 60% 정도 네.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약 214만 명이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호남 경선 같은 경우는 한 40만 정도가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 경선 4월 3일 날 이루어지는 ALS와 현장 투표가 한 121만 명이 참여했는데 네. 5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호남 경선이 경선 전체의 판세에 영향을 주겠지만 최소한 수도권 경선이 치러진 4월 3일까지는 56.6%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누구도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선이고 정말 역동적인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뭐 앞서가는 후보는 확실히 있지만 그러나 누가 될지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절대 예단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하여튼 4월 3일까지 정말 후보자를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 굉장히 예측이 기다려지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신상진 의원님, 자유한국당 이거 자유한국당도 보면 앞서가는 후보가 여론조사상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그 책임 당원의 현장 투표 결과는 뭐 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들어오긴 하던데 홍준표 후보의 우세가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26일 날 이제 현장 투표를 네. 하고 저희 그 개표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안 하고요. 단지 이제 그 각 200 전국에 10여 군데의 선관위에서 네. 투표 마치고 그 투표함을 선관위에서만 우리 후보 측들에서는 참관인을 배제하고 예. 선관위 자체적으로만 그걸 개표를 해서 네. 그것을 이제 중앙선관위로 해서 지금 보관을 한 5일 정도 했다가 네. 이제 31일 날 발표를 하게 되죠. 넘겨받아서.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절대로 뭐 이게 어느가 누가 유리하다 안 하다 하는 걸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우리 뭐 다른 당에서 이번에 유출됐던 그런 사고가 다행히 그렇게 해서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현재 뭐 누가 유리하다 뭐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29일과 30일 치러지는 예. 이제 국민 상대로 한 그 면접 여론조사. 그건 이제 뭐 치러서 또 그 결과는 이제 당연히 수치로 나오겠지만 예. 저희 쪽은 뭐 앞으로 현재 뭐 어떤 뚜렷한 그 뭐 누가 뭐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 오차 범위 밖으로 네. 뭐 앞선다고 하지만 또 모든 선거는 뚜껑을 또 열어봐야 알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제 유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유출이라는 것은 기 작성된 문서가라든지 문건이 있다든지 또 이제 보관할 의무가 있을 때 유포해서 유출하려는데 사실 그 당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을 했거든요. 투개표와 투표개가 집계까지. 네. 그래서 한 오후 늦게 한 밤 10시 정도 투표 결과를 봉인인 상태로 교부를 받는 게 우리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 임무인데 네. 그 당시에는 우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든지
중앙선거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요. 이 투표 집계 과정에서 참관인들에 의해서 일부 참관인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유포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앙당이라든가 중앙선거 관련해서 작성한 문서가 유출되고 있는 일은 없었다. 네. 그쪽 의혹을 그런 분명하게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출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세론 이런 거 예단하면 안 된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요. 국민의당도 이제 그 경선을 쭉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60%대의 그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에 어느 당의 후보가 호남 민심을 얻을 거냐. 이거 뭐 지난 어떤 면에서는 한 1년 전부터 네네. 계속되어 온 그 문제인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뭐 한 60% 넘게 또 조무에 70% 넘게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해석을 갖다가 호남 민심이 안철수에게 있다라는 식의 해석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그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나름대로 앞선을 간 거는 국민의당 창당 주역 중에 주역이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네. 그 당 대표까지 지내셨죠. 또 일반 여론조사의 그 반영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 내의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타 경쟁 후보님은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지지율인데 네. 호남에서 한 7만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광주 전남과 전북까지 7만 명 정도 되면 대체로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문재인의 호남에서의 지지세가 뭐 약화됐다든가 어떤 반영됐다 그걸 나타낸다고 그러면 보여지지 않고요. 다만요 어제 부산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네. 부산, 울산, 경남인데 국민의당에서 한 참여자가 1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우리가 봤는데 네. 다른 당 뭐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영남,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그 한 800만 인구 중에서 만여 명 정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당의 어떤 호남 지역에 편중된 지지를 갖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신상진 의원님은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죠? 그래서 제가 뭐 남의당 얘기할 건 아니긴 하지만 아마 이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결과와 또 민주당의 또 문재인 후보의 그 60% 넘는 그런 결과가 결국은 호남 민심은 아직 좀 이렇게 어디 쪽에다 결정을 아직 안 한 거 아닌가. 예,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양상에 따라서 아마 호남 민심의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누구에게 가 있다라고 결정지어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는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우리 신상희 의원님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이제 저희 판단은 우리 호남은 그 전략적 투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권 교체 적임이고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일으킬 것인가 이 점에서 판단하리라고 보여져요. 다만 우리가 지난 총선 때 같은 우리가 민주당 철저하게 호남으로부터 민심의 외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에 점차로 좀 개선돼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최소한 국민의당보다 훨씬 더 높은 일반 당 지지율도 있고요. 네. 후보 지지율도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호남 민심은 그래도 우리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가 그런 판단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작년에 이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 전남 광주 지역을 거의 뭐 싹쓸이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1년도 아직 안 된 1년 되는 시점인데 그 호남 민심이 그 부분이 잠재적으로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또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이 중앙 정치 또 이 수도권 이런 데 민심을 또 후보 단일화라는 또 빅텐트라는 뭐 이런 어떤 거론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또 호남 민심이 그럴 때 선택적으로 또 전략적인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그 두 당에 대해서 밖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하나 그 역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기 따라서 호남 민심의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바로 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상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비문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 아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연대라고 하는 게 대선 때마다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대선을 생각하면 연대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연대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뭐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연대가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우에는 반대로 그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는 비문연대가 지금 이 모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예, 신상진 의원님. 예,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제가 수도권인 경기 성남 저희 이제 중원구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이렇게 민주당 지지하시는 성향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호감도가 높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이제 지역구에서 피부로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바닥의 민심에 제가 접하는 일부, 제 눈으로 보는 거와 아울러서 또 언론에도 많이 또 나고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호남 민심이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대전제 하에 비문연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또 이런 그 비호감 그런 그 국민적 어떤 또 적지 않은 그런 다수의 그 입장이 결국은 국민의당과 또 바른정당, 저희 자유한국당 이 세 당이 후보들이 어떤 그 단일화를 모색하느냐. 네.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범보수 진영의 비문 진영의 단일화로 나갈 가능성은 아직도 꽤 불씨가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또 지금부터 어느 후보가 뭐 단일화를 이렇게 쉽게 자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하는 후보는 흔치가 않아요. 사실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해야 표가 오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해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호감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호감도와 지지율에 보면 1등 아닙니까? 2등하고 한 2배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건 뭐 호감도, 비호감도로 이렇게 예, 양단에서 판단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단일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다고 생각하냐?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자분이 지금 10% 정도 내되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당 후보자는 한 10% 정도 내고 또 바른정당 후보는 5%도 채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로 나눠서 싸우면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60%가 넘는 합계 지지율 60% 넘는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없다.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제 뿌리가 같기 때문에 쉽게 네. 뭐 일정한 그 장애물만 제거된다면 쉽게 단일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국민의당이 핵심이 아닙니까? 네. 만약 비문연대, 반문연대라면. 근데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또 누가 후보되면 마찬가지인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주류입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네. 지난번 왜 경선 결과를 보면 호남 같은 경우는 한 9만 명이 참여했는데 영남,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1만 명 정도 선거에 날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뭐냐? 지지 기반의 뿌리는 호남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국민의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내지 바른정당 후보와 함께한다면 탄핵을 반대한 후보죠. 박근혜 정권 탄생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후보이죠. 또 예를 들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 그 제정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한 정당이죠. 이런 후보가 되는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부터는 그 지지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지 그런 예. 결과일 거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로 보면 그동안 쭉 30%그 전후로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70% 가까이가 결정 이제 다른 쪽이 비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건 이제 뭐 100% 사실인데 또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 단일화를 한다면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념적으로는 스펙트럼이 또 보수 쪽인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수도권과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합쳐진다면 결국은 우리 대선에서는 뭐 결국 뭐 1, 2% 차이로 몇십만 표 차이로도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이 역동적인 과정을 거칠 때 과연 안철수 후보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호남의 민심이
또 최종적으로 대세가 이렇게 비문연대 쪽이 대세라면은 그 호남 민심도 결국은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지역 감정이나 이념 구도를 좀 이렇게 탈피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선택의 그런 어떤 그 과정도 저희가 지켜볼 만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한 34%, 50%, 35% 정도 내잖아요. 근데 주목할 점은 민주당 후보자 세 분이 합계 지지율 60%가 넘는 겁니다. 일단 당 후보자의 지지율 합계로 보면 이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런 점도 아마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 이제 대선도 있지만 실제로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또 몇 년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당의 존립 기반, 존립 여부까지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쉽사리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후보와 단일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바른정당도 한국당과의 연대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양승조 의원님도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당 안에서 뭐 이제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이 후속적인 추가적인 그 쇄신 얘기를 어제 그저께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대를 위한 그 당 쇄신 작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른바 걸림돌 이거를 치우기 위한 어떤 그 행보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뭐 아마 이제 저희가 31일 날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사퇴를 하신다고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네. 사퇴가 하시고 그럼 이제 뭐 후보 중심의 그런 이제 선대위 중심의 당 운영이 대선 때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아마 충분히 그런 그 후보 단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상갓집에 상주 노릇하려고 후보되냐 이런 이야기도 했듯이 네. 그러니까 결국 단일화에 이제 굉장히 중점을 두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분명히 그런 그 현재 자유한국당의 그런 이번 그 탄핵 사태에 대한 뭐 책임 있는 이제 친박 핵심에 대한 뭐 그러면 인적 아마 좀 그런 쇄신이 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죠. 만약에 뭐 다른 현재 나와 있는 다른 세 분의 후보가 중에 누가 또 최종 후보가 된다면 아마 또 그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분 다 좀 이렇게 친박이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네.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대선에서는 뭐 하여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니까 어느 당이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변화도 저희가 예.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이당 문제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단일화 내지 연대가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네. 아마 쉽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쉽지 않느냐? 지금 김진태 후보께서 지지율이 막 굉장히 반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태극기 집회 내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현재 결정에 불복하는 세력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보여져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 완전히 도려내고 바른정당과 쉽게 합쳐지겠느냐? 그런 의문은 남는 거고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고 어쩌면 만약 그런 상황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탄핵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결사를 반대하고 헌재 결정에 절대적으로 불복하는 세력이 어떤 나름대로 후보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양수조 의원님 말씀에 뭐 일면 일리가 있으신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바른정당과의 어떤 후보 뭐 단일화 이런 부분을 또 원래 그 지지층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100% 무조건 단일화를 과연 했을 때 어떤 그런 이 득표의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단일화 논의가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그림이 가능할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한 명이 나오고 국민의당 후보, 바른정당 후보 그리고 한국당 후보가 나오게 되면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오자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고 정의당 뭐 계속 간다 그러니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당, 국민의당, 한국당, 바른정당이 다 합쳐서 한 명의 후보를 낼 때가 있겠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따로 가고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뿌리가 같으니까 함께 하자고 해서 여기서 이른바 보수 후보가 하나가 되는 이 경우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5자구도, 4자구도, 3자구도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4자구도 쪽에 더 그 중점을 두고 싶어요. 네. 민주당 후보가 있고요. 네. 예, 국민의당 후보가 있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한 분이 있고요. 네. 이제 정의당 후보가 네.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제 분명히 지는 패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지는 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현실은 또 냉정한 거 아닙니까? 또 현실이 갑자기 바뀌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면 그 당의 어떤 존립입니다. 미래에 대한 존립 문제. 네.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이 네. 있는데 당이 예를 들어서 영구적으로 존속한다면 당의 존립을 그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어느 게 당의 존립을 위해서 현명한 결정이냐라는 판단을 볼 때 저는 국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최소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합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 상당히 현명하지 않은 판단을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판단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 것이다. 예. 그런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4강 구조로, 예, 4자 구도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보수당, 네. 보수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예,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있을 법한 구도다. 네, 네. 예. 네. 예, 저는 뭐 또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물론 이제 양승조 의원님께서 그 정당의 그런 이 기본 자기의 그 후보를 내고서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또 그런 필요성은 절대적이죠. 또 내년도 지방선거에 또 대비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보수의 어떤 그런 그 연대에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문제는 결국은 이 국민의 그 지지층의 어떤 요구 바램 그게 어느 정도 강하냐 예. 약하냐에 따라서 그걸 또 받아들이는 또 입장들이 다를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대선이 각 당의 후보가 최종 결정돼서 이제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지지층들의 아마 입장들이 강하게 그 표출될 때 거기에 대한 그 여건에 따라서 뭐 후보 단위라 4자 구도가 될지 3자 구도가 될지 그런 것들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예, 뭐 그리고 양성조 의원님 말씀하신 4자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서로의 희망 사항이 거기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후보 단일화의 경우에는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투표용지가 인쇄되면 이제 후보 이름이 다 써진 상태에서 용지가 인쇄된 후에 누군가가 사퇴를 하면 투표날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서 사표가 돼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가 5월 4일, 5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사퇴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투표까지 받았다가 5월 6일 날 좀 사퇴한다 그러면 정말 사표에 대한 이 책임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4월 30일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가 된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 경우에 뭐 4월 29일까지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면 사실은 뭐 어떤 그림도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간으로는. 기간상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경선 룰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격렬한 논쟁과 단일화를 위한 경선 룰.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단일화에 어떤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단일화를 위한 경선 룰, 그 어떤 경선 절차를 정할 때부터 굉장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후보마다 유불리가 따로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 룰을 정하는 절차부터 굉장히 막심한 논쟁이 시달리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당의 열성적인 지지자 이분들이 거기서 또 반대를 또 무릅써야 됩니다. 그걸 네.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서로를 또 비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그렇죠. 상대방을 칭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일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사전 투표 전 아니면 네. 투표 인쇄 용지, 예. 용지 인쇄가 이제 4월 30일이지 않습니까? 네. 한 4월 20일까지가 데드라인을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네. 그 안이 굉장히 지난한 결과를 거쳐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대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총선 이런 데서는 이 투표용지가 인쇄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후보 뭐 사퇴가 된다거나 하면은 또 최종적으로 사퇴를 했을 때는 그 투표장 입구에 이렇게 뭐 누가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내 예, 그 붙이긴 인쇄용지는 하죠. 예. 나와 있고 네. 이거 안내장을 안내 붙여놓은 거를 못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예, 뭐 예. 투표장 들어가시고. 근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인쇄가 설사 됐다 하더라도 대선에서 누가 사퇴를 했다, 누가 단일화 했다 하면 뭐 방송에서 요새 뭐 수십 개 방송에서 연일 아마 뭐 뉴스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거의 누가 사퇴했다더라. 지금 우리가 문맹률도 없잖아요. 다 이제 뭐 이름 알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데드라인이라는 그런 것이 크게 작용하기보다는 네. 그런 국민 지지층의 어떤 여론 또 실제 후보 단일화 과정의 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협상의 어떤 합의점 도출 예. 이런 것들이 막판 아주 투표 날 전까지 네. 그 또 지난번에 2002년도에 그 노무현 그때 당시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에 네, 네. 또 단일화 또 깨지는 과정 그래요. 이를 예. 거치면서 뭐 투표 전날까지 저는 데드라인은 투표 전날까지다 예. 이렇게 보고 만약에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지지 없음 후보, 지지 없는 정당 비율이 점점 적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한 열흘 정도 가면 대체로 지지할 정당과 후보자를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한 4월 29일 전후하면 열흘 남는 건데 열흘 전 그 넘어서까지 후보가 단일화도 이미 굳어진 마음, 어떤 지지율 정한 마음이 쉽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법 처리 문제인데요.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적부심 심사가 이제 곧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리고 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물론 뭐 재판은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고려해서 대선 후에 재판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형태로든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뭐 분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우선 뭐 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 이어서 인신 구속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이 곧 정치적인 그 모든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 살인적인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정치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은 인신상의 구속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선 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이번에 이제 인신 구속까지 사태가 된다면 뭐 정말 이 세계적으로도 보는 이목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저는 불행한 사태라고 봅니다. 네. 또 개인적인 희망은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불구속 기소로 해서 재판을 정시로 받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때 구속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뭐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사태가 뭐 다 드러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다가 또 보복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측면은 좀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구속이 됐을 때 지지층이 그냥 화가 나고 또 더 안타까워서 정말 뭐 투표를 더 하러 나올 수도 있고 보수층에 대한 동정표에 의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 특검도 아니고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구속이 됐다라면은 또 일반 또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 중도층이나 이렇게 봐서는 대통령이 뭘 또 잘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또
또 동정표와 반대의 투표 행위도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심판론에서 그래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유리냐 불리냐를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예. 또 그 전에 하여튼 이런 사태가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예. 예, 저도 그 신상진의 말씀대로인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 청구 자체만 보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그 점에서 뭐 100% 동의하고요. 예. 예, 다만 법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 청구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법원으로서 볼 때는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네. 예, 공범과 종범과의 형평성제라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의 태도, 헌재 결정에서 불출석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단을 하는데요. 네. 우리 신상진 의원 말씀처럼 이거 유불리 따질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면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또 소위 말하는 친박 중심 그런 탄핵 불복 내지 어떤 태극기 집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최고로 결집하는 효과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요 중간층에 있는 어떤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 향방이 좀 관심이 드는데 대체로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구속을 해야 된다 필요성에는 70%가 넘는 게 대체는 지지율 같아요. 네. 예, 그렇다고 볼 때는 실질적으로 유불리 따져는 안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결코 유리한 일은 아니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 네.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예. 따라서 발부를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정책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인수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조기 대선은 대통령의 이 권리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고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직무를 시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 기간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없는데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과 이전 정권, 박근혜 정권에 임명된 총리 장관들이 뭐 얼마나 동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적어도 청문회를 거쳐서 차기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국회에서 지금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일단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아니고 국정인수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정인수위. 대통령은 이미 직무를 시작했으니까. 예, 이미 대통령 신분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기간 같은 경우는 한 45일 정도로 15일 정도 단축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정부 구조 있잖아요. 정부 구조의 기능과 예산 현황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무위원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갖다 아하. 우리 그 인수위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네. 또 인수위가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서 임명된 총리라든가 장관에 의해서 상당히 동거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럴수록 인수위 기능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법률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그 조항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를 이제 제청을 하고 그 총리가 국정인수위 기간 중에 그 차기 장관들을 이제 제청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이제 추천해서 청문회를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총리 청문회와 거의 동시에 그 차기 장관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청문도 좀 이루어져서 이 과도기적인 기간이 좀 최소화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이 법 개정안의 이제 핵심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사실 따로 없겠습니다. 예, 뭐 지난 3월 27일 날 5당 합의가 다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대통령 거리 시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하는 경우죠.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해서 총리가 이제 장관을 이제 제청하도록 네. 해서 이제 대통령 임명하는 그래서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데 뭐 적극 우리가 발빠르게 좀 대처를 다행히 잘 돼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는데 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토론한 이
이 국정인수위 설치와 관련된 이 법 개정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뭐 비록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뭐 지금 치열하게 경선 막바지로 가고 있지만 이게 국회는 국회대로 이런 일들을 해내야 이 국정의 혼선이나 혼란이나 과도기적인 상황을 최소화하면서 이 안정적으로 차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역시 국회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다시 좀 느끼게 됩니다. 두 분 마무리 말씀으로 남은 대선 뭐 중책을 다 맡고 계시니까요. 대선에서의 어떤 역할, 각오 그리고 우리 국회가 그런 중에도 꼭 이런 일들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상진 이번에 치러지는 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참으로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가운데 치러지게 됐습니다. 검증 기간도 짧고 준비 기간도 짧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참 마음도 안 좋으시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또 각 당에서 이제 후보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어느 후보의 철학과 또 그런 국정 운영 능력 또 도덕성 이런 거를 잘 보시고 판단하도록끔 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많이 제공해드려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회에 또 방송 언론계에도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은 정말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 형식적인 그런 토론회나 그 의례적인 어떤 그 토론 방식을 좀 넘어서서 좀 더 좀 변화된 획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그런 검증의 장을 우리 언론에서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우리 또 정당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또 좀 이제 이 국정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그 협치 정신으로 대선 준비 기간이나 또 대선 이후에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성조 의원님.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4월 3일 또는 4월 8일 날 그 경선을 아주 성공리에 잘 마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국회 입장에서는 아까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해서 처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공정한 대선 관리에서 어떤 통제 기능을 감독 기능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책무가 있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탄핵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준해서 이 탄핵 전과 후가 대한민국 사회 질적으로 변화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반칙과 특권이 없어지고 정말 공정한 사회,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민주주의 진정한 실현 문제, 남북관계 재정립 문제, 또 서민의 회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통령 선거를 결과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그런 각오로 대선 임하겠습니다. 이 두 분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언론에 대한 이 당부까지 하셨는데요. 좀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선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치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이나 유권자들 꼼꼼하게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슈토크 그동안 진행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아마 이 이슈토크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장소,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